지난 시간에 신축과 개축은 가능하지만 재축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제가 수변구역이다 라고 했는데 말 실수했습니다. 수변구역이 아니고 홍수관리구역입니다.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홍수관리구역에는 재축이 안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한번 홍수로 쓸고 나갔던 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재축은, 그런 의미의 재축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변구역을 제가 잘못 얘기했으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선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선, 건물을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축선에 관한 얘기인데, 건축선은 기본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요게 경계선이죠. 여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건축할 수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축선으로서 도로는, 이거는 법률상의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실상의 도로는 법률상의 도로가 아니죠. 그 말은 사실상의 도로 외에는, 즉 사실상의 도로 외에는 건축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률상의 도로다, 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도로 부지 위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예정도로도 법률상의 도로와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는다 그랬죠. 즉 예정도로 부지 위에도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건축선이 때로는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아까 기본이 이 도로는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가 기본이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이게 너비 4m 도로가 안 됩니다. 3m 도로밖에 안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너비 4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 중앙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4m 도로가 되도록 건축선이 후퇴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3m다라고 한다면 요게 1.5m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쪽으로 반 미터, 요쪽으로 반 미터, 요렇게 해가지고 건축선이 후퇴된다 이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게 이 전체가 4m 노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만큼 뒤로 물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여기서부터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대지고 여기도 대지다라고 한다면 양쪽에서 여기 3m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반 미터씩 물러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여기가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철도라든지 여기 뭐 해가지고 도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게 3m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땅에 이렇게 있다, 이런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 물러나기를 이쪽으로 물러날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1m를 물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3m, 그 다음에 물러나는 게 1m,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물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건축선이 후퇴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앞에 전면 도로가 4m보다 좁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건물을 질 때 건축선이 후퇴될 수 있으므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 전면 도로는 최소한 4m 이상 돼야 한다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퇴되는가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이왕 설명했으니까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 다음, 건축선이 후퇴되는 곳으로서는 가각전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한자 용어로서 도로 모퉁이를 이것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거 자르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처럼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도로의 원활한 흐름 또는 여기서 시야의 확보 이런 것을 위하여 이거를 자르는 겁니다. 필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요 부분을 잘라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네 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쪽 해가지고 이렇게 라운드가 지죠, 그죠? 요런 부분들이 가각전제된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각전제하고 난 다음에 건물은 도로에 딱 붙어서 진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각전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이 가각전제되는 그 각이 예각인 경우가 있고 둔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각, 둔각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들이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땅이 여기 땅일 수도 있고 여기 땅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뾰족한 것 90도 미만인 것 이런 것들을 예각이라고 하고 이상인 것을 둔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각인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만큼 왕창 잘라지겠죠, 이렇게. 왕창 잘라지겠죠. 둔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적게 잘라지겠죠. 그래서 가각전제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둔각은 적게 잘리고 예각은 많이 잘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둔각인 토지가 예각보다 좋다는 얘기죠. 예각인 건 뾰족한 건 이건 어떻습니까? 나중에 건축하려고 하게 되면 건축할 수 없이 이렇게 잘라나가는 이 부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땅은 이건 제대로 활용하기 곤란하니까 이런 땅은 불리하다 이 말입니다. 가각전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지정건축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건축선은 뭐라고요?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라 그랬죠. 즉 도로에 접하는 데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 각 지자체에서 건축선을 뒤로 물러나도록 지정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지정건축선이 이게 원래 도로인데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땅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대도시의 경우에 주로 그런 것이 많은데 자 건축선을 이렇게 이게 도로인데 이 건축선을 이렇게 뒤로 물러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질 때 어떻게 되는가? 건물 질 때 요게 건축선이 아니라 지자체 장등이 정한 요게 건축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건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정할 수 없고 그러면 대개 이런 경우는 전에는 이런 지정건축선을 두지 않았다가 대도시에 나중에 지정건축선을 두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연구소가 있는 건물이 그렇습니다. 지금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되는데 이 건물은 이렇게 이만큼 들어와서 젖어 있습니다. 옆에 건물들은 보게 되면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접해 있는데 우리 건물은 요거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요만큼 안에 이만큼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정건축선의 효과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 선으로 후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게 되면 건축선이 어떤 건 쑥 들어간 것도 있고 튀어나온 것도 있겠단 말입니다. 이 들어간 것은 건축선이 지정건축선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은 거니까 뒤로 물러난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땅들도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다 그럴 때는 그 선까지 뒤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정건축선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건물을 질 때는 자 내가 여기서 일정 거리를 내가 후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일정 거리를 후퇴하는 것이 뭐냐면 공지에 관한 규정이고요.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된다. 그 말이 뭡니까? 건축선이 뭐예요? 건축선의 기본이 뭡니까?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라고 그랬죠. 도로와 대지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차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도가 있습니다. 차도가 있고 여기에 인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는 이게 전체가 다 도로죠. 차도만 도로가 아닙니다.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이게 도로니까 건물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냐 하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이다. 그러면 건축선으로부터 3m 띄워라 라는 얘기예요. 또는요, 아파트를 건축한다 라고 한다면 건축선으로부터 3m 띄워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들 가보세요.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면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도로, 차도와 인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건물들을 보세요. 아파트 건물들을 보게 되면 이 길로부터 최소한 3m 떨어져서 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선으로부터 3m 띄어라 라고 하는 공지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3m 띄어라, 연립주택은 건축선으로부터 2m 띄어라, 다세대주택은 1m 띄어라 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이런 규정들이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여기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냥 대충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된다, 특정한 건물은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이런 개념들이 왜 필요한가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자, 인접대지 경계선이라는 말이 뭘까요? 자, 보세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땅을 기준으로 봅시다. 이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인접대지다라고 한다면 요게 인접대지죠. 자, 이쪽에 서쪽 방향으로는 요게 인접대지 아닙니까? 요게 인접대지. 동쪽 방향으로는 요게 인접대지죠. 남쪽 방향으로는 요게 인접대지죠. 북쪽 방향으로는 요건 도로잖아요. 도로를 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인접대지가 뭡니까? 요게 인접대지 경계선이죠. 자, 일정한 건물의 경우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몇 미터 띄워라 몇 미터 띄워라 라고 하는 규정이 건축법의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하기를 자, 여기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여기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계선 부분의 건축거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경계입니다. 요거는 갑의 땅이고 이건 을의 땅이라고 합시다. 갑이든 을이든 건물 짓고자 할 때는 요 경계로부터 얼마를 띄우라고요? 적어도 반 미터 띄우라고 이렇게. 반 미터 띄우라고 이렇게. 그럼 얘도 여기서 반 미터 띄워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아무리 붙어 있어도 얼마 이상은 간격을 둬야 된다고요? 반 미터에서 서로 띄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1미터 간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폐율이 높은 그런 용도지역, 상업지역 등의 건물 등을 보세요. 그런 경우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간격이 1m 간격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건물하고 토지의 경계선은 어딜까? 이 건물하고 반 미터씩 물러났으니까 중간에서는 이게 토지 경계선이겠죠. 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건축법의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반 미터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건축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도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예컨대 아파트 경우다.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띄워야 됩니다. 연립주택은 1.5m 띄워야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1m 띄워야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경우는 건축선으로부터도 3m 띄고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띄워야 된다 그랬죠? 자, 연립주택의 경우는 건축선으로부터 즉 도로와 경계선으로부터는 2m 띄워야 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1m 띄워야 된단 말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선으로부터도 1m 띄고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도 1m 띄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다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이게 왜 필요한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형태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형태 제한은 크게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규제하고 있죠. 건폐율을 적게 주게 되면
건폐율이 적어서 강화된다면 그러면 건물을 깔고 앉은 토지를 깔고 앉은 건물의 면적이 작아질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건물이 스림해지겠죠? 그럼 건물과 건물 사이는 간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건폐율을 많이 주게 되면 건물의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건물과 건물 사이가 따닥따닥 붙겠죠? 가까워지겠죠? 빈 땅은 적어지고요. 용적률을 낮추게 되면은 용적률을 높이면 건물의 층수가 올라가죠? 용적률을 낮추면 건물의 층수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규율하는 국토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형태 제한에 관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 건축법에서도 또 앞에서 살펴본 건축선이라든지 공지규정 이런 것에 의하여 여기서 건축물의 높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제한으로서는 국토개법에 정한 일반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도 높이가 제한되죠? 또 하나는 뭡니까? 고도지구다라고 한다면 고도지구다라고 하면 더 높게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용도지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77페이지 그 하단에 보게 되면 밑에서 5번째 보게 되면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정하여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이게 고도지구가 전에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이랬었는데 작년에 이것이 최저 고도지구라는 것은 없어지고 최고 고도지구는 그냥 최고 고도지구 하나를 규제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개정판에서도 이거를 빼고 그냥 고도지구 이래야 되는데 종전에 있었던 것을 그냥 여기서 바꾸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고도지구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교역별 높이 제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로교역별 높이 제한은 직접 지자체장이 가로교역별 높이 제한을 이걸 두는 겁니다.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면적을 가로구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지자체장이 요 지역에는 높이를 여기로 일정 정도로 이렇게 자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높이를 지정할 때에 여기를 요 높이로 져라라고 딱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 높게 지거나 이것보다 낮게 지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스카이라인이 동일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해가지고 12층으로 져라라고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12층으로 쫙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몇 층으로 져라라고 하게 높이를 얼마로 져라라고 하게 되면 얼마로 딱 정해질 거란 말입니다. 이게 가로구역별 직접적인 제한입니다. 이거 말고 종전에 가로구역에 대하여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선 제한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사선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었을 때 건축한 건축물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선 제한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제도입니다만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사선이라고 하는 말은 선을 그을 때 이렇게 긋는 걸 사선을 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선 제한 기본이 이겁니다. 전면도로의 너비에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면도로가 만약에 8m다라고 합시다. 전면도로가. 그러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높이가 8m니까 요거에 1.5배니까 어떻습니까? 12m죠. 이게 12m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거서 12m가 되는 시점이 만약에 여기라고 합시다. 좀 이상한가요? 다시 봅시다. 자, 여기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선을 그어서 12m가 되는 이 시점 선을 그어서 요렇게 사선을 그은단 말입니다. 요게 사선입니다. 요 전면도로 곱하기 1.5배 되는 요 선을 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사선이죠, 이렇게. 그러면 건물이 여기까지는 12m까지는 여기서 편의상 사선을 다시 봅시다. 사선을 점선으로 이게 사선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12m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질러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질러가게 되면 이렇게 두 층이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건물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건물이 이렇게 될 것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아주 보기 흉한식으로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이게 보기도 흉하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물 지을 때 실제로 어떻게 짓는가? 이렇게 집니다. 이렇게. 큰 길 옆에 보다 보면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있죠. 이런 건물들은 뭔가 과거에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건축업상의 규정, 높이 제한을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졌습니다. 지금은 폐지돼서 없는 제한입니다. 폐지돼서 없는 제한이지만은 과거에 사선 제한이 있을 때에 이러한 규정이 있었고 이런 제한에 따라서 건물이 이렇게 젖은 건물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런 건물이 있으면 이거 과거에 사선 제한으로 인해 이렇게 건물이 건축된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여기서 높이를 제한하는데 사실은 일조권의 확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높이를 제한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높이를 제한하지 않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전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되는 거리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전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된다. 주거지역의 경우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할 때에 일조권을 생각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된다.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땅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땅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용도면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하더라도 방향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동서남북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 땅, 앞에 있는 땅, A 땅, 요 B 땅 이렇게 봤을 때 A 땅으로 봤을 때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이 요거 아닙니까?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지을 때 일정 거리 띄워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 않습니다. 그럼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지지,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적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적도에서는 해가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는요, 북반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해가 뜰 때는 동에서 떠가지고, 동에서 떠서 남으로 갔다가 서로 진단 말입니다. 적도에서는요, 동에서 떠, 정동에서 떠 정서로 가고, 우리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해가 동에서 떠서 남으로 갔다가 서로 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남쪽 방향으로 집을 짓게 되면 하루 종일 해가 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남양집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자, 해가 동에서 떠서 남으로 갔다가 서로 지니까 앞에 남쪽 방향에 있는 건물이 앞에 꽉 맞게 되면 뒤쪽에 있는 북쪽 방향에 있는 건물에서는 계속적으로 해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조권을 앞에서 막되 어느 정도로 일조권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과거에는 여기 건물이 4m, 높이가 4m라면 1m 띄워라, 자, 8m면 2m 띄워라, 8m 이상이면 높이의 반을 띄워라 라고 해가지고 건물이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개정해서 높이가 9m까지는 자, 일률적으로 1.5m를 띄워라, 9m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높이의 반을 띄워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요거는 이쪽에가, 여기가 정북 방향의 대지로 갑시다. 그러니까 땅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방향이
여기가 북쪽이 여기 남쪽이고, 자, 여기 남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그럼 이 토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이 정북 방향에, 요게 정북 방향에 인접되지 아닙니까? 여기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높이가 9m까지는 어떻게 하라? 9m까지는 1.5를 띄워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9m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9m까지는 여기를 1.5를 띄워라. 요게 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1.5를 띄워라. 그 다음에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당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라 라고 했죠. 그럼 요게 9m고, 요게 9m에서 만약에 이게 12m가 된다라고 합시다. 12m 된다. 그러면 12m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요게 12m니까 6m를 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5m, 요게 6m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m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15m 된다라고 하면 이게 12m가 아니고 15m 된다라고 한다면 7.5m를 띄워야 되겠죠. 7.5m.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7.5m 요렇게 띄워라. 그래서 자, 보게 되면 9m까지는 1.5m 띄우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 라인이 요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이 남쪽 아닙니까? 남쪽에서 해가 뜨는 거, 여기를 너무 높게 짓는 걸 막아서 여기 이쪽 뒤에 해가 들어오는 거를 좀 막더라도 좀 적게 막겠다. 어느 정도로 막고 해가 들어오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일조권에 관한 제한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채광 등에 관한 제한 확보 이런 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왜 했는가? 투자자에게는 이런 게 어떤 의미인가,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건축법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땅이 앞에 있는 전면 도로가 폭이 너비가 4m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건축선이 후퇴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최소한 앞에 땅은 4m 이상 돼야 되고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적어도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전면 도로가 4m만 가져는 안 되고 6m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되고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접도권이 강화된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땅들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있고 땅들이 대충 이렇게 합시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지형도면이 그려지면 방향은 이렇게 방향이 된다 그랬죠? 지형도면이 그려지게 되면 이런 방향 표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형도면의 위쪽이 북쪽입니다. 아래쪽이 남쪽이고요. 자, 그러면 요게 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라고 하는 필지와 B라는 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보세요. A라는 필지하고 B라는 필지하고의 여기에 건물을 지른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이건 북향이고요. B는 이거는 남향이죠.
그런데 이게 남양인데 이거는 이 땅의 입장에서는 건물 지을 때에 이게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비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땅에 봤을 때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이라는 개념은 요거잖아요. 여기로부터 일정 거리 이렇게 띄워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그런데 이 A라는 필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A라는 필지 보게 되면 자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요게 정북방향 인접 요게 도로잖아. 요거는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여기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라라고 했는데 아까 요 도로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한 4m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띄울 거리 다 띄웠지 않습니까?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겠죠. 따라서 자 남쪽 길을 물고 있는 것하고 북쪽 길을 물고 있는 것하고 북쪽 길을 물고 있는 게 북향인 경우가 건물이 더 커지겠죠. 일조권의 제한 때문에 건물이 어느 게 더 커지는가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 이걸 좀 과장되게 좀 그려봅시다. 여기 해가지고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길이 이렇게 있고요. 골목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형도면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길이 막다른 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끊겨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길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이게 3m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1.5m 밖에 안 되죠. 그럼 이게 접대 요건을 2m를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요렇게 사선으로 요렇게 끊게 되면 요게 2m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도로가 요렇게 끊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고요. 자, 그럼 이 뒤에 거는 자, 자료용 토지를 쑥 들어가 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요게 나머지 요 세 개 요거와 요거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C라고 하는 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서는 요게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이니까 일조권에 관한 제한 없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서쪽 방향으로서는 아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서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요 C필지에서는 요게 인접대지 경계선이죠. 요게 빨간색 요게 인접대지 경계선 아닙니까? 여기로부터 일정 거리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정 거리 띄워서 만약에 이렇게 띄웠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은 보세요. 지금 요게 C필지 대지고 요게 D필지 요게 인접대지 경계선이 요거 아닙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인접대지 경계선이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요 도로가 적어도 2m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1주택이다, 다세주택이다 하더라도 이 길만큼 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 건물 질 때 여기까지 꽉 채워서 건물을 질 수 있겠죠. 자, D필지로 갑니다. D필지로 가게 되면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은 이거죠? 따라 이만큼 띄웠죠? 따라 여기까지 꽉 채우겠죠? 서쪽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꽉 채울 수 있겠지. 동쪽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은 이거잖아. 여기까지 꽉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땅이 편의상 똑같이 100평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이것은 땅의 활용 가치가 90이 나온다. 이건 100이 나온다 갑시다. 이거는 90만큼 질 수 있다. 이건 80만큼 질 수 있다. 달라질 것 아니냐고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길을 하나를 물고 있느냐, 길을 두 개를 물고 있느냐, 어떻게 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 활용 가치가 달라질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만약에 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가? 왜 일조권에 관한 제한, 그 다음에 도로로부터 일정 건축거리에 관한 제한,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일정 거리 띄워야 되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똑같은 평수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게 80만큼 질 수 있다, 이거는 100만큼 질 수 있다, 가치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 땅이 평당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땅도 평당 100만 원입니까? 이 땅은 평당 80만 원도 안 갈 겁니다. 이 땅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땅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팔라고 안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땅 팔 생각 없습니까? 와가지고 돈 더 줄 테니까 파세요라고 이렇게 찾아오겠죠. 그럼 내가 이런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땅, 이 땅이 평당 100만 원에 팔렸다라고 해서 나도 이거 평당 100만 원에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누가 사러 옵니까? 왜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또 이거 말고 건축 요건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 요건 말고 특별법에 의한 건축 요건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 요건이라는 게 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땅이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이런 땅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땅이 이렇게 있을 때에 주차가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주차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돌려서 나오는 공간, 요 공간이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차를 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D필지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D필지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차가 보세요. 차가 요 골목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중간에 이런 거 없어도 되죠. 그럼 동일한 면적이라도 주차 대수가 크게 달라질 것 아닙니까? 따라서 길을 어떻게 물고 있는가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건축법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를 알아야 땅의 가치가, 개별 필지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라는 걸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토개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에 의해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요건 등을 충족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통하여 토지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자 할 때는 이런 토지는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토지보다는 이런 토지를 더 빨리 내가 투자하는 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건 투자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투자하지 못하는데 나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개별 필지에 대한 규제, 건축성의 규제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 보다 더 투자처가 보다 더 넓고 또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별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공법성의 규제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공법성의 규제를 이런 정도로 설명드렸습니다.